전문 기자들이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 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도 두 명의 법사남을 소개해드립니다. 권영철 전 CBS 대기자, 임찬종 SBS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 하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네. 요것도요, 언론마다 사법개혁 3법 이렇게 부르는 저 언론도 있고 그냥 사법 3법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는 중립적으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렇게 합니다. 예, 이 네이밍에도 이게 좀 그 의지들이 좀 저 의사들이나 의지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예, 어쨌든 이른바 요 사법개혁 3법 이게 일단은 그 법원은 다 반대하잖아요. 법원에서는 다 반대하는 아니 건 아니고 3법 모든 판사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요 3법에 대해서 예. 다 반대하잖아요. 예.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법원에서 이 셋 중에서. 근데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예. 법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거보다 가장 놀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통과될 줄 몰랐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법이 다 처음 제안된 게 아니잖아요. 예. 법 왜곡죄는 2018년에 나왔고 대법관 정원이나 재판 소원제는 이미 오래된 얘기. 예. 재판 소원은 심지어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아니 항상 이슈가 됐었죠. 네, 그리고 대법관 정원 문제도 항상 논쟁이 돼 왔거든요. 그게 이렇게 쉽게 빨리 통과될 줄 몰랐다는데 사법부 구성원들이 좀 멘붕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가장 좀 뭐 심각하게 보는 게 그 법 왜곡죄로 읽히긴 합니다만은 예. 법 왜곡죄는 뭐 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물어봐도 1년에 한 건이 될지 10년에 한 건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경계는 되지 않겠냐. 김영민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보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꼭 법 왜곡죄를 가지고 누굴 처벌하겠다기보다 예. 조심해라. 뭐 이런 취지로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사법부는 일단 3법이 다 그 수기와 공론 과정 없이 갑자기 통과됐다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이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 쪽들은 어때요? 뭐 검찰, 변호사, 법원 할 거 없이요. 예.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 일단 위반되고 이게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게 뭐 물론 뭐 있겠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다수가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소원이랑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권영철 선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원래 다 있습니다. 특히 뭐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관 증언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증언이 맞는 방안이냐, 지금 대법원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상고법원 같이 대법원에서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사건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방안이냐를 놓고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건데, 예. 다만 이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또는 이거 보완해야 될 것을, 이게 재판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예. 재판소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없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바로 도입돼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반대론자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왜곡죄에 대해서 비해서는 혹시 좀 찬반 양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 기자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저 법 왜곡죄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법 쪽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재판 소원이나 네. 저 대법관 증언에 비해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일단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요. 예. 이 법 왜곡죄로 제가 이제 중견 법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아직 물론 이제 공포가 안 됐지만은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법으로도 직위원 구속 취소나 예. 조희대의 뭐 파기환송심을 처벌할 수가 없다.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입증도 안 되는 그 법을 왜 그렇게 빨리 만들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법 왜곡죄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 법 왜곡죄는 뭐 한나라 쉽게 얘기해가지고 판사가 아니면 검사가 이제 그 수정안이 되면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네. 사람을 했는데 판사, 검사 또는 수사 담당자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그러면은 이제 특히 판사의 경우에 뭐 검사 수사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이제 양심에 따라서 할 자유를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이 그거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결국 수사를 누가 하게 됩니까? 수사는 결국에는 경찰.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권 세력이 임명한 경찰이나 검찰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유족 검찰은 앞으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경찰이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안 왜곡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또 나아가서는 기소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 판단의 기준도 굉장히 법 구성 자체도 이제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해야 된다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판결을 그렇게 쓴 건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드는 거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심지어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고모 찬양과 유사한 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게 형법 123조의 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방금 우리 임찬종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심에 따르는 문제거든요. 예. 이거 뭔가 입증해낼 수 있는 게 네가 의도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뭘로 입증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남용죄 사실은 이게 법 왜곡죄보다는 직권남용죄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그 사법농단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월권은 맞는데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이게 무죄의 황당한 논리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직권남용죄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지. 뭐 때문에 법 왜곡죄 같은 걸 만드냐. 예.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는 사법개혁 했다라고 내세우는 건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공소처법으로 완성됐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소처법 통과되고 나서 검찰개혁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무 실제 한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 입법만 하면은 입법 만능주의, 입법 지상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 우리는 이걸로 사법개혁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비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의원이 얘기했던 이러면은 경찰이 예. 뭐 검사의 공소권, 재판부의 판단,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경찰 수사할 수 있다.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경찰 국가화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거를 사실 좀 민주당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건 감으로 느낀 겁니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 청와대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요? 예. 거부권? 뭐 그걸 이제 거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 좀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예. 조금 그 제2 요구. 예. 원래 거부권 이름이 제2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숙고를 좀 더 해서 예. 사실 과거에도 이런 사법 개혁을 할 때는 사기추를 만들어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 그런데도 통과가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본회의 직전에 개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법이 이만큼 허술하다.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예. 전혀 없진 않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소원제는요, 임 기자.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의 약간의 이건 기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최고법원이야라는 그런 충돌이 좀 있긴 있는 거죠. 헌재 보니까 헌재 출신들은 다 환영하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뭐 권영철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 처음에 이제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재판소원이라는 게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원래 지금 헌법소원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이 기본권에 침해당했을 때 이 어떤 행정기관의 조치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이제 기본권에 침해했다고 생각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재판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는 게 결국 이번에 뺐죠. 이제 그걸 뺀 게 이제 재판소원 법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헌재하고 대법원 사이에 대립이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찬반 양론이 몇십 년 동안 사실 왔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는 헌법소원을 그렇게 재판소원을 도입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할 문제냐. 그럼 왜냐하면은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이렇게 재판을 취소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 취소하면 그대로 끝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재판을 하고 이게 어떤 소송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뭐 헌재에서는 그거는 뭐 법원에서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막상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법원은 우리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적어도 이렇게 한 나라의 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개추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여러 개 수기를 거쳐서 하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일부 영역에서 도입을 한 다음에 이런 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그런 어떤 준비 절차 없이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그것도 뭐 이거는 특히 법도 보면은 그 뭐 공포하면 바로 시행으로 돼 있어요. 6개월 유예 기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목소리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당의 대통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주장하는 건데 뭐 그게 실제로 여당이라던가 뭐 청와대가 그것 때문에 추진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내심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렇게까지 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취재해 보시니까 법원 내에서 찬반 양론이 좀 있다면서요? 양론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많은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은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규원 결정이 돼서 또 대부분이 거기에 반발하는 그 예전에 많았죠. 판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이제 두 분의 말이 있는데 그 대법관을 한 뒤에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 이분이 1988년 그 재판 소원제 도입을 가장 몸으로 막았던 천병이었습니다. 이분이 38년 전 재판 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반성문을 썼어요. 그래요? 예. 의견을 바꾸셨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밝힌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희망 고문이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잘못한 걸 바로 잡으면 되지 왜 그걸 제대로 연결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찬반이 그렇게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긴 한데 요거는 재판 소원은 좀 아까 임찬종 기자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좀 수기 과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둬서 법은 통과됐고 법에 대해서 뭐 붙이게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친다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근데 특히나 이게 문제는 전체 재판을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된 사건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그래? 만약에 내란 유죄 확정되면 내란 유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말이야 나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어. 헌법소원 한번 갈 것 같고 그다음 지금 1심 지기현 부장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내란죄 법리를 말이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어. 법 왜곡죄 그러고 난 고소고발 할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악용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100%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열린 거고. 근데 사실은 하나 또 이제 자꾸 법원 얘기만 했는데 좀 김태현 변호사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변호사업계에서는 사실 내심에서 굉장히 환영입니다. 저는 싫어요. 아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변호사 왜냐면 보세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형사 사건이 다 결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형사 사건 의뢰인이 무죄주인데 유죄 나왔다고 저 말이야 판사가 말이야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내가 무죄 나왔으니까 판사 고발합시다. 그럼 저 해야 돼요? 그걸 법 왜곡죄도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변호사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은요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법원에서는 보통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상고할 때는 없어도 됩니다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분이 하면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은 법적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 소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대법원에 진 사람들이 대법원 상고까지 간 3심까지 상고까지 간 사람들은 재판 소원도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법부의 반대 논리가 오히려 저 돈 있는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법조인들이 첫 번째 케이스가 윤석열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난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법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했는데 예. 지금도 그 서초동이나 다른 법원 앞에 가면은 1인 시위하는 분들 많잖아요. 판사, 검사 실명 들고. 많죠.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이는 폭증할 거다. 그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거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중간에 잘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선임되는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그러면은 재판 소원으로 이거를 전 국민이 재판을 받는 전 국민의 대상으로 확대할 거면 제도적으로 이런 점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강제주의를 없애든가, 예. 아니면 지금도 사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다. 국정조사 때 아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더 예산이나 제도를 확충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했던 더 큰 문제는 소송법적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재판 소원 자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다거나 뭐 찬성한 사람이 맞다, 반대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를 갑자기 뭐 시행 유예 기간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냐? 제가 취재 파일도 쓴 적이 있는데. KBO에서 야구에서 ABS 예. 자동 볼 판정 시스템 도입하는데도 4년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2군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재판 제도를 없애는 걸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이 그래서 지금 그 판사 출신 이제 차승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사법개혁 완료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사법행정 5대 개혁, 예. 재판제도 10대 혁신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히려 완성된 게 아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무슨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 대법관 정원을 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 문제, 하급심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 예.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 논의는 하지 않고 특히나 재판 판결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이런 시급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놓고 논란이 많은 문제를 수기와 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반발은 꽤 많이 있는 거고요. 그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걸 그냥 공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서 이제 마지막 대법관 증원. 임 기자, 요거는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찬반 양론이?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찬반 양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반대가 굉장히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고, 대법관 증원 자체에서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이 앞에 두 법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증원 자체는 증원 자체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재판 소원하고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빨리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 대법관 지원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 중에 하나에 제기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자꾸 대법관 지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관련성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부터 증언하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오해다, 정치적 오해도 안 받고 증언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런 거는 택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교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일단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는 증언을 하냐 마냐의 찬반론이라기보다 과연 증언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어떤 사실은 이제 상고제도 개혁이라고, 상고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고법원 같이 이제 사실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사건이 올라오면 다 일단 대법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볼 사건만 골라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지금 현재 제 적체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놓고 선택의 문제였는데 과연 대법관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했느냐에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경우에 상고 심사부 이제 문영배 전 재판관 경우에는 8명 정원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4명 정원안이 있고 4명이 한 개 소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8명 정원안이 있고 지금 이번처럼 12명 정원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의견이 다 다른데 이런 걸 좀 그 대법관 수만 늘린다고 사법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많은 제도적 변화, 재판의 변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은 안 맞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고 많은 토론이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할 기간은 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공표 바로 시작하느냐에 대한 요 우려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 내부에서도 뭐 정원 필요하다. 또 26명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려면은 지금의 재판부 구성 문제나 재판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오늘 저 노태학 대법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 했던 맞죠? 네. 퇴임인데 근데 원래 대법관 한 명 빠지면 후임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임 기자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오래 지금 이렇게 제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조희대 원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오늘 뭐 동아일보 기사에도 대법원과 청와대가 의견차가 있고 뭐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뭐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원래는 윤성식 그 고법판사를 1순위로 했다가 뭐 다른 분이 청와대가 하니까 청와대가 2순위로 한 다른 분을 얘기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좀 갈등이나 이제 진통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대법원 쪽에서 원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 못했습니다. 대법원 쪽에서 윤성식 서울고법판사를 1순위로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별로 안 좋아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윤성식 서울고법판사가 누구냐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병합 신청을 한다면은 지금 체포방해 사건을 배당받아 가지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의 사건 항소심도 이 윤성식 서울 고법판사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윤성식 고법판사 가면은 그 재판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보도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박영재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했잖아요. 물론 대법관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의 사퇴 내지는 탄핵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변수까지 겹쳐서 아마 좀 후임 대법관 선정 문제가 좀 밀리는 게 아닌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남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찬종 SBS 법전 전문기자, 권영철 전 CBS 대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